현대의 무기 체계는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며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와 유도무기의 발전은 전쟁의 개념을 단번에 변화시켰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은 육군이다. 각계 병사들을 보호하며 부여된 임무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병 최후의 무기는 소화기다. 하지만 소화기는 적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적의 위협에 취약하다. 이것을 보완하고 더 강력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갑기동 무기체계다.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와 함께 대표적인 기갑기동 무기체계로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 전장의 택시라고 불리는 장갑차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전차와 보병의 합동작전에서 보병의 전장 기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장갑차. 보병을 적의 소화기로부터 보호하면서 전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한 인원수송 장갑차. 여기에 승차한 상태에서도 적의 강력한 화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보병 전투 차량이다. 우리 군에서 최초 개발한 보병 전투 차량이 바로 우리 군이 현재까지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K200이다. 각종 무기체계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기틀을 구축한 보병 전투 장갑차 K200의 개발은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은 거의 모든 면에서 북한군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기계화 부대 앞에 우리 군은 맨몸으로 막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뼈아픈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도전사, 오늘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나라 장갑차 개발을 주도하신 주식회사 프로토텍의 조남태 고문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남태입니다.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쁜 시간에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조남태 고문님은 우리 프로에 이제 처음으로 오늘 출연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1968년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ROTC 장교로 병기학교에서 탱크학과 교관을 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무기체계하고 싸워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3D 프린터 회사의 고문으로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서 교수님, 우선 기계화 부대의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계화 부대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편성된 부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계화 부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전차, 장갑차, 그리고 자주포, 헬기와 같은 그 기동력이 있고 장갑으로부터 보호되는 그러한 장비들로 구성된 부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전장에서 적에게 압도적인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신속한 기동, 그리고 충격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동 장비나 화력 장비를 자주화시키고 또 장갑화시켜서 기동과 그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로 부대를 편성합니다. 옛날에는 그 주로 보병 부대 하면은 각계병사가 주로 도보에 의해서 이동하거나 또는 그 군용 차량, 일반적인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이렇게 기계화된 부대는 아예 그렇게 장갑화된 차량, 전차 이런 것으로 이동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를 말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기계화 부대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전차대대, 또 장갑차대대, 또 뭐 항공대대 이런 그 기계화된 장비들이 편성돼 있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조고모님, 네. 기계화 부대의 역사 어디서 출발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이 기계화 부대의 역사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그 서부 영화라든지 고대 히랍 로마 전쟁에서 나오는 기마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영국 박물관에 가면은 화석에 말탄 병사의 화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원 전의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문명의 이기로 인간이 사용한 동물이 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은 힘이 세고 빠르고 지구력이 강하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아마 마력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호스파워라고 그러는 힘의 단위가 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말 위에서 보고 난 다음에 그 말을 타고 공격을 하거나 자기 부족한테 알리는 수단으로 썼죠. 근대 전하들에서는 총을 맞고도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기계화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기계화는 끝났습니다. 이미 전략이.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패턴 기동군단 나왔지 않습니까? 기동군단. 이것은 기계화를 의미합니다. 홍의원 편집장님,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 개념의 기계화 부대 언제 탄생했을까요? 예, 일단 현대적 개념의 기계화 부대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차하고 장갑차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처음 실전에 투입된 건 1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어떤 기계화 부대라는 단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뭐 보병에 배속된다든가 포병에 배속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독립적인 기계화 부대로서의 단위를 유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뭐 영국이라든가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점점 이제 어떤 옛날에 기병이 하던 역할을 어떤 전차나 장갑차가 하면서 이제 기계화적인 어떤 부대를 따로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점점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완성한 나라는 아마 독일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국 같은 나라들도 이제 전차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기갑사단이라든지 그런 편제가 있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계화 보병을 본격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포탄 날라고 총알 날라는 최전선 근처가 되면은 트럭은 뭐 순식간에 이제 파괴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장갑이 있는 어떤 병력 수송 수단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독일에서 생각한 게 그러면은 병력을 싣고 다니는 트럭 대신 장갑차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어떤 현대적인 어떤 병력 수송 장갑차 개념이 처음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기계화 보병과 전차가 함께 편성이 되고 보전 합동 부대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지원해주는 다주포도 편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계화 부대라는 어떤 현대적인 개념의 시초가 처음 실전에 적용된 게 독일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서 교수님, 우리가 이제 이 현대전에서 이제 기계화 부대가 어떤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점화되고 있을까요? 현대전의 요체 중에 그 하나가 결국은 그 속도와 충격이라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건데요. 이 속도와 충격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기계화 부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기동이라는 그 신속한 기동이라는 개념이 전쟁 그 역사에 말하자면 처음이라기보다는 아주 그 실질적으로 도입된 것이 나폴레옹부터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이 기동력을 발휘해서 뭐 압도적인 그런 전장 우세를 달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전격전을 수행을 했었죠. 그래서 전차 사단, 전차 군단을 앞세워서 그냥 압도적인 속도로 프랑스 배후를 침투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그 성공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 그 전차와 기계화 부대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그 증가가 되고 전차와 장갑차를 그 이용해서 전장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때 보면은 미군이 그 쿠웨이트에서부터 바그다드까지 약 직선 거리로만 400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약 한 20일 만에 그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는 그런 그 속도를 발휘를 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기계화 부대를 앞세운 속도전의 그 일부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상전의 그 어떤 그 개념이라고 하면은 지상과 또 하늘의 뭐 헬기와 그 전투기 또 지상에서는 그 고속적인 기동을 통한 어떤 그 전장 장악 이런 것이 그 전쟁의 요체가 되기 때문에 그 속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 기계화 부대의 중요성은 굉장히 그 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또 현대전에서는 또 아주 빠뜨릴 수 없게끔 속도와 충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기계화 부대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모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6.25를 이야기하면서 이 기계화 전력의 큰 차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편집장님.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6.25 전쟁 당시에 남북 간의 이 기계화 부대의 어떤 비교, 차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준이라는 게 북한하고 비교하면 좀 참담하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 북한군이 갖고 있던 기계화 장비라는 게 전차만 해도 24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장갑차가 정찰용으로 쓰던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27대, 그다음에 장갑차긴 한데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트럭이나 마찬가지인 수준의, 그러니까 장갑을 두른 트럭 수준의 반궤도 장갑차인 M2 장갑차가 24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합쳐도 북한군 전차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전차조차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 군이 그 당시에는 기계화가 됐다기보다는 보병부대에 약간의 기계화 장비가 지원을 하는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 어떻게 보면은 북한군이 3일씩이나 걸렸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북한군이 전력에 비해서 너무 느리게 서울까지 왔다고 할 정도로 남북한군의 격차가 너무 컸다는 거죠. 이제 그런 뼈아픈 과거에서 교훈을 정말 얻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살피게 되면은 진짜 현실적인 시점에서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 다시 평가해 보면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질문 세 분께 공유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계화 부대 수준 어느 정도 되는지 솔직하게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덕 교수께서 시작해 주시죠. 최근의 추세가 아무래도 기계화 를 바탕으로 한 그 전투가 주가 되기 때문에 기계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기계화 수준을 계속 그 향상시켜 왔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3분의 1 정도 전투 사단이 그 기계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부대를 이제 중기계화 여단, 다음에 그 경기계화 여단, 그리고 중간 기계화 여단, 이런 그 기계화 중심의 여단으로 전체적으로 다 개편을 했어요. 병력 그 대비 구성적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그 이스라엘 이런 나라보다는 조금 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아직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형 특성이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산악 지형에서는 아무래도 기계화 부대가 조금은 그 제한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계화 부대로 만들려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적인 그런 그 제한도 있고 해서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 조금은 아마 더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발전된 것만 해도 굉장히 그 발전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장비 면에서는 말하자면 탱크나 뭐 장갑차나 뭐 그 자주포 이런 갖고 있는 장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고 있다고 봐야죠. 앞으로 뭐 계속 그렇게 그 갖춰 갈 그런 그 추세에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조남태 고문님께서. 네. 이 적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면 전쟁도 안 하고 집니다. 북한은 1945년에서 1965년 사이 구소련으로부터 기술 지원 받았거나 직접 생산한 0세대에서 잘 봐주면 1.5세대 수준의 무기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2015년까지 2.5세대에서 4세대 무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양적 전력에서 질적 전력으로 간다는 언론 보도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홍익범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기계화 부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고요. 뭐 전차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세계적 수준에서도 정말 상위권에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각종 지원 전력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그게 있는데, 기계화 보병의 장갑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떤 보병 전투차가 부재한 실질적인 어떤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뭐 또 최근에는 이제 K-21 보병 전투차가 또 배치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그동안 낙후됐던 부분을 많이 맞춰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했거나 아주 높은 상위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세 분 나오신 패널 모두가 이제 한국의 기계화 부대 수준을 이제 긍정적으로 높게 지금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한국형 장갑차 개발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기계화 전투력의 발전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 고문님, 네.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한국형 장갑차 개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기나긴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요. 네. 우선 장갑차의 기본 개념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갑차 개념은 말을 방패 삼아 말 안장에 바퀴를 달고 왼손에 들은 방패로 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던 말을 끌도록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산업혁명이 지나가면서 엔진일에는 원동력이 생기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엔진 트랜스미션으로 말의 힘과 말의 다리가 엔진과 트랜스미션으로 바뀐 거죠. 통. 영어로 얘기하면 탱크죠. 예. 그렇죠? 탱크입니다. 하늘에 날르는 탱크가 전투기입니다. 물 속에 있는 탱크가 잠수함이죠. 물 위에 있는 구축함, 전투함, 탱크입니다. 물 위에 탱크입니다. 일단 개념 자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장갑차는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물론 종류별로 이제 야전에서 쓰임도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예, 장갑차의 다양한 종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장갑차들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서 어떤 장갑차가 나올는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 전술 개념인데 작전 환경에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전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장갑차가 진화를 거듭해 왔는데 우리가 뭐 지금 흔히 얘기하듯 육상의 장갑차라는 것은 올 때까지 왔고 갈 때까지 갔습니다. 앞으로 이 장갑차에 무슨 장난을 할지 과학기술 발전 속도로 봤을 때는 엄청난 진화가 거듭될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은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에 있어서의 또 다른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홍희범 편집장님,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갑차도요 세계적으로 명품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나라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미국, 소련, 영국, 독일, 프랑스 한 이 5나라 정도가 제일 어떤 명품이라고 불릴 만한 우수한 장갑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미국의 M113이 있겠고, 영국 같은 경우도 뭐 FV432라는 어떤 좀 대단한 성능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장갑차를 만들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단순히 병력을 수송하는 임무보다 어떤 더 강화해가지고 방어력과 공격력을 강화한 보병 전투차라는 어떤 개념이 있죠. 보병 전투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장으로도 기관포를 달고 해서 뭐 경우에 따른 대전차 미사일까지 달아가지고 장갑차라든가 뭐 방어 거점, 뭐 제한적으로는 대전차 전투까지 가능한 그런 어떤 장갑차인데, 이런 보병 전투차로 뭐 명품이라고 한다면 우선 가장 먼저 보병 전투차를 실용한 소련의 BMP 시리즈가 있고요. BMP도 뭐 BMP-1, BMP-2, BMP-3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M2 브래들리라는 보병 전투차가 있습니다. 이 브래들리 같은 경우는 걸프전 때 처음 실전에 쓰인 이래 최근까지도 뭐 이라크전에서도 사용되는 등 아주 맹활약을 했는데요. 특히 걸프전 같은 경우는 이 브래들리가 격파한 이라크군 전차와 장갑 차량의 숫자가 미군 전차가 파괴한 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말더라고 해가지고 그 독일어로 아마 말벌이나 벌이나 그런 뜻인데 그 말더란 보병용 투타가 69년부터 실용화가 돼서 뭐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CV-90이라는 보병용 전투차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뭐 주로 스칸디나비아 간도의 뭐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의 수출이 돼서 또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평화유지 임무에서 그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주요 군사기술 강국들이 결국은 명품 장갑차도 대부분 만든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굉장히 많은 나라의 또 장갑차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서 교수님.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배치된 장갑차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나라에 배치된 장갑차는 주로 그 K200 한국형 그 장갑차가 주를 이루고 있죠. K200은 그 주 기능이 병력 수송입니다. K200을 좀 동력 장치 이런 걸 좀 개선해서 K200A1 그 장갑차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K200 장갑차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장갑차거든요. 그래서 이 계열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장갑차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 그 지휘 통제 장비를 탑재를 시켜서 K277이라고 그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장갑차를 군환할 수 있는 또 군환 장갑차도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파생형을 많이 그 만들어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K200은 그 병력 수송이 준데 전투를 하기에는 조금은 그 화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저희 나라에서 개발한 것이 K21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그 화력을 좀 더 보강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뭐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까지도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설계를 해서, 그래서 이 전투 장갑차는 단순한 병력 수송 기능에서 더 추가해서 유사시에는 전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용도로 활용이 되고, 앞으로 뭐 K21 보병 전투 장갑차 뭐 다소 신문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도 보도되고 그 했었지만은, 결함이나 이런 것은 그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우리 기술력으로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하고 하면은 아마 그 장비도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장갑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장갑차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면 이제 우리 조금씩 이제 질문을 좀 많이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배치된 장갑차가 이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장갑차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그걸 자꾸 장갑차라고 그러는데요. M5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이렇게 부릅니다. 승무원이 4명인데 사격할 적에는 2명은 내려야 됩니다. 네, 사격하게 되면 예. 그럴 정도고, 무기 효율 지수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추록을 조금 철판 씌워서 추록 정찰용 무장 추록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K200 장갑차가 개발되기 전인 1970년대 후반, 우리 군은 도심형 경장갑차를 먼저 도입했었다.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CM6614 장갑차의 라이센스 차량인 KM900이 그것이다. 중량 8.5톤, 엔진 출력 160마력, 최대 속도 시속 100km. 바퀴 안에 피아노 줄을 감아 만든 구조물이 있어서 바퀴에 구멍이 나도 꽤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장갑차다. 그 KM900이 생산되기 전에는 M113 계열의 궤도형 장갑차가 우리 군의 주력 장갑차였다. (1970년대) 후반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자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로 비정규전이 벌어질 것을 대비하기 위한 장갑차가 필요했다. 도로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장륜식 차량을 찾던 중
독일의 UR416과 이탈리아의 CM6614형이 후보로 선정됐다. 그 중에서 최종 결정한 차량이 바로 피아트 CM6614형으로 그 후 KM900이란 이름으로 국내에서 면허 생산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차체의 특수강과 타이어, 구동체계 모두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기본 장갑차에 장애물 제거용 도저를 장착한 KM901까지 생산, 보급됐다. 현재는 7.62mm 기관총 2정을 탑재해 수방사 등 후방부대에서 200여 대를 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K200 계열로 대체될 예정이다. 서 박사님, 그런데요,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이요, 이 국산 경장갑차를 개발하라고 좀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네. 어떤 배경에서 그런 지시가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그 60년대 말에 그 1.21 사태 김신조 그 청와대 기습 사건이 있었고 주한미군 철수 이런 그 안보적인 상황이 그 있는 상태에서 게릴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도 1개 분대 정도는 탑승할 수 있는 정도, 강을 도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 이제 보호, 최소한도 그 포탄 자체는 못 막지만 포탄의 파편 정도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갑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지시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도 없고 뭐 백그라운드도 없으니까 생각한 게 유럽에서 샘플 독일하고 이태리에서 얻어서 그걸 갖고 연구를 해서 만들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 샘플용 장갑차를 도입하는 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뭐 거의 이 국제적인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 고모님 당시 어떤 일이었습니까? 북한의 대남 위협도 막고 또 내부 혼란의 폭동도 진압하고 경찰도 좀 쓰고 공군 비행장에도 비행장 경비용으로도 좀 쓰고 그런데 좀 소리도 안 나고 속도가 좀 빠른 뭐 장갑차가 없을까? 이 궤도형은 말이죠. 1시간 내지 3시간을 타잖아요. 그러면 이 내장이 다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탱크나 장갑차는 말이죠. 궤도형은 야지를 타는 게 낫습니다. 야지를 타는 게. 이 아스팔트를 탱크하고 장갑차가 70km로 달려 한 30분만 타면요. 내려와가지고 몸이 떨립니다. 몸이 떨릴 정도로 진동과 소음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거 타야 이 자동차형 장갑차가 좀 없냐. 이놈은 시속이 90에서 110km까지 포장도로를 달리고 승차감도 일반 승용차는 아니지만 추록 이상은 되니까. 그리고 요새 얘기하면은 그 SUV 차량 정도는 되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찾기 시작한 게 독일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고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까지 전부 고유 바퀴 달린 장갑차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스위스까지. 그런데도 한국에는 안 팔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한국 정부 정통성,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 이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에 가면은 대한민국은 불량국가라고 그러고 터키 가면은 우방이라고 그러고 이태리 가면은 I love Korea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진심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좋았던 거는 독일 거였었어요. 독일 장갑차인데 독일이 팔 의향이 있었는데 한 2, 3주 지나니까 싹 없던 얘기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불란서 전부 다 입을 다 닫는 거예요. 그거는 너하고 했던 얘기는 없던 얘기다. 이유인즉슨 미국의 나토, 미군 사령부가 나토의 그 지휘관은 전략, 전술, 정보를 다루는 그것은 미군이 나토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군에. 그 나토에서
안 돼. 한국에 팔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때서부터 우리가 비상이 걸렸어요. 거꾸로. 그래서 TF팀, 우리 얘기하면 스페셜 타스크 특별팀을 만들어서 국방부, 군, 업체, 아세아자동차, 국방과학연구소 여기에 그때는 외무부, 지금은 그때는 또 상공부 뭐 여기까지 뭐 이렇게 다 동원이 돼가지고 타스크 포스를 만들었어요.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태리 피아트를 매달린 거예요. 피아트를 접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피아트는 일반 자동차 회사입니다. 유명한 피아트 124 우리나라에서 조립 생산한 그 승용차가 최초의 승용차일 겁니다. 아마 해외 도입 기술 도입 생산하는 건데.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요. 6614 CM이라는 거를 세상에 어디 팔아먹을 나라가 없었던 거야. 피아트가. 한국이 사겠다라고 하니까 이태리가 나토에서 압력을 넣어도 참 겉으로는 그렇지. 내가 나토 회원국이니까 듣는 척했지만 밤에는 뒤로 이걸 어떻게 한국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냐. 뒤로는 협의를 다 했어요. 방법을 연구한 결과 제3국 경유야. 이태리로부터 직접 들여오면은 이태리 장갑차 수입하는 거로 미군 그 나토 정보에 다 하니까 이태리 항구에서 떠날 때는 아세아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갑차를 실으면은 덩치가 커가지고 나무 박스로 포장을 해도 다 보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세미 녹다운, 엔진 따로, 트랜스미션 따로, 껍데기 따로, 전부 따로지 전부 해가지고 얘는 아프리카로 가고, 예? 엔진은 싱가포르 동남아로 가고, 얘는 뭐 어디로 가고 다 찢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후에 부산항에 뭐가 들어오고 2달 후에 인천항에 뭐가 들어오고 전부 해가지고 아세아 자동차로 모이게끔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KM900에 대한 기술 도입 생산을 협의를 받은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우리 최초의 장갑차가 이제 KM900이죠. 네. 외국의 장갑차 모델을 삶았지만 우리나라가 처음 장갑차인 만큼요. 근데 그 결과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제품 완성 이후에 어떻게 시범 잘 됐나요? 시범 운행이? 시범은 뭘 해야 될까요? 수륙 양용이니까 육상, 수중, 탑재된 무장의 전투 효율, 사격을 해서 차에 어떤 영향이 미치나, 타고 있는 탑승 병사들의 탑승 전투 상태는 어떤가, 장갑차 안에서 총을 쏘는데 그 소음에 의해서 인간공학적으로 병사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언가, 전부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격은 어떻게 대충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격장이 있고, 그때만 해도 군 사격장이 괜찮았습니다. 아주 걱정이 된 것은 최고 속도를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야지 주행, 봄, 여름, 가을, 모래, 진흙, 자갈길, 아스팔트, 규격이 보면은 다 그게 마일리지가 있어요. 12,000km를 모래길은 얼마 뛰고, 자갈길은 얼마 뛰고, 진흙길은 얼마 뛰고, 산악 이거는 얼마가 뛰고, 심지어 자갈 규격까지 나옵니다. 이 군사 규격이라는 거 참 까다로워요. 자갈길은 자갈의 크기가 얼마짜리를 띄어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 길이 있어야죠. 그 길을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자갈 사이즈를 어떻게 누가 재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광주니까요. 전라남도 광주와 인근된 전라북도까지 비포장도로라는 데는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비포장도로. 그러니까 그 비포장도로를 50대 그러면 50대가 전부 야지 주행 시험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받아야 납품이 되는 거야. 이거 하겠어요? 그 몇백 대를 어디 가서 하냐고요. 그리고 수중 시험은 맨날 할 수가 없으니까
50대 그러면 5대만 뽑고 100대 그러면 10대만 뽑아가지고 도하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강이 몇 월 며칠 날 장마가 지면은 물이 흐른다 그러면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장마철 기다리고. 그렇지 않고는 그 물 흐르는 데를 찾질 못하겠는데 대한민국에 없어요. 전라도에 없어요. 그러면 강원도에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강원도까지 광주에서 그 장갑차가 시험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갈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전부 제 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광주 전남 일대의 비포장을 다 달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개발자들이 시험을 다 끝난 다음에 군에 줬어요. 어디에 줬냐? 수경사 30단에 줬어요. 청평, 경기도 가평군 청평 호수에서 수상시험을 했습니다. 안전장구는 4분의 3톤 트럭에서 나온 튜브, 튜브에다가 바람 넣은 거를 장갑차에 실어주고 병사들을 다 태워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5분도 안 돼서 꼬르륵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타야 달고 다 나왔습니다. 한 명도 사고가 안 났어요. 이게 뭐죠? 수밀 시험, 수밀이 잘못된 거예요. 수밀, 물. 그런데 치명적인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장갑차에는 물이 들어오면은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해서 물을 빼냅니다. 나 교수님 그냥 뭐 물 빠지면 그냥 죽는 줄 알죠? 빌지 펌프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강력한 펌프가 있어가지고 장갑차에 물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 들어옵니다.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뽑습니까? 그렇죠? 장갑차에 물 못 뽑거든요. 그러면 물이 있는 거를 센서가 해가지고 스위치고 뭐가 없어요. 지가 자동으로 작동해가지고 물을 밖으로 싹 뽑아내는 시스템을 붙여줬어요. 다. 그게 붙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깔아앉았어요. 그 집어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건 사고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청소를 잘못해서 구멍을 안 막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됐어요. 즉 이와 같이 시험장도 없죠. 대단히 어려운 환경인데 뭐냐? 이것은 육군 총장이나 대통령, 즉 국군 통수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방위산업에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 돌파할 수가 있어요. 예, 문고문이 그래서 결국 이제 시범운행 잘 돼서 이제 넘긴 거죠. 예. 예, 거기까지 정리하고 네네. 우리 뒷부분 다시 또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요, 편집장님. 예. 이제 그렇게 개발해서 KM900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예. 일단 제일 많이 사용된 게 수도방위사령부입니다. 아무래도 수도방위사령부 즉 서울을 지키는 부대다 보니까 이 시내에서 작전을 하다 보면은 도로를 잘 다닐 수 있는 차륜식 장갑차가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KM900 장갑차가 수도경비용으로 꽤 오랫동안 쓰였고요.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또 공군기지 방어용으로 최근까지 사용을 했고요. 아무래도 공군기지는 아스팔트니까 궤도식 장갑차가 다니다가는 자칫하면 이제 궤도가 아스팔트를 파손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 KM900이 오랫동안 썼는데 이 공군기지 경비용 임무는 나중에 K100 장갑차에 어떤 아스팔트를 최대한 덜 손상시키는 어떤 두꺼운 고무 패드를 달린 궤도를 달아서 그것이 지금 대체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님 그런데요. 이 개발 후 KM900 경장갑차를 양산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KM900을 생산할 때 업체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까다로웠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죠. 나올 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국내에서 개발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 수입을 해와도 꼭 해야 될 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장갑차가 안 깨질 것 같죠? 총 맞으면 뚫어집니다. 화살과 방패의 싸움은 방패는 못 이깁니다. 화살 맞으면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6614CM 이 장갑차는요. 유리처럼 깨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6614CM 장갑판은요. 총을 딱 맞아서 구멍 남과 동시에 자동차 유리 깨진 것처럼 쫙 깨집니다. 창문 유리 깨진 것처럼 갈라집니다. 그러나 MU113이나 탱크는 구멍만 뻥 나요. 그러면
칠하는 걸 갖다 대고 용접을 하면 됩니다. 근데 6614CM은 가운데 맞으면 쫙 유리 가는 것처럼 쫙 나. 한참 가다 보면 장갑차가 반으로 그냥 내비려둬도 갈라져. 그런데 더욱 신기한 거는 새 차가, 오늘 조립한 새 차가 아무 충격도 안 줬는데 지가 여름철에 얼음 깨지듯 장갑차가 쭉 갈라져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이거 새 차예요. 이거 내일 납품하려고 만들어 놓은 차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10대 만들어 놨으면 한 대가 갈라졌으면 9대는 납품될 것 같지만 9대 다 못 나갑니다. 왜? 같은 공정에서 차가 나왔기 때문에 9대는 20대 중에 하나만 그렇게 갈라져도 20대가 다 납품이 안 돼요. 한 대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거 보고 치명결함이라고 그래요. 치명결함은 하나만 나오면은 해결될 때까지 생산 중단, 만들어 놓은 것은 납품 중단. 그렇지 아니하면 일반 제품처럼 누가 전시에 와서 AS 해주겠습니까? 피난 가기 바쁜데. 그렇죠? 더군다나 수입해온 부품일 경우에 누가 해주겠어요? 치명결함이 전쟁에서 일어나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태리하고 야, 이거 좀 기술 다오. 장갑차, 이 장갑 판재, 그리고 타야 총 맞아도 그거는 주저앉질 않습니다. 그걸 넌프렛 타야라고 그래요. 넌프렛, 찌그러지지 않는다.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런데 나머지 건 내가 다 수입할게. 너희 거 전부 다 갖다가 쓸 테니까 나한테 줄 거는 요걸 꼭 다오. 왜 그러냐면 타야는 그거 20년 쓴다라고 그러면은 누가 그 타야 만들어서 우리한테 수출해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주 공장 바로 옆에 이 삼양 타야가 있었으니까 야, 너 이 타야 한번 개발해봐 그랬더니 삼양 타야에서 선뜻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개발할 땐 그 기술 좀 다오. 다. 그래서 장갑 판재 기술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한국중공업 특강, 산미 특강, 강원산업, 포항종합제철 여기에 전부 연구를 시키고 각 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 교수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돼서 한국형 전차, 장갑차, 자주포, 구축함 모든 장갑에 들어가는 장갑판은 다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6614CM 900라인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기술 도입 생산이라고 해서 한국 과학기술, 다음에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이 상당히 큽니다. 네, 조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우리 조 교수님하고 서 교수님께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아 자동차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이제 말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과 이제 그 종합공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 공간을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시아 자동차가 한국의 방위 산업 또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평가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조금 이 부분 보고 계십니까? 아시아 자동차는 그 1960년대 중반에 설립된 회사였는데 그 7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군용 차량을 생산해서 납품했습니다. 우리가 뭐 어릴 때 많이 봤던 그 군용 찝차 소위 말하는 이걸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효시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생산되는 군용 차량은 다 이 아시아 자동차가 만들어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뭐 그 기아 자동차로 이렇게 그 변경이 돼서 이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전투 차량이 아닌 그 일반 차량, 일반 군용 차량은 아시아 자동차가 아직까지도 전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방산업체로 지정이 돼서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CM6614가 사실 그 개발이 되고 나서 양산이 이제 제대로 못 간 부분인데 그 시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정권이 바뀌고 하는 그런 시기 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계속 살아 계셨더라면 아마 계속 갈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장갑차 이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그 공업에 기여를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그 이전까지는 그 용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인식을 못했어요. 용접 기술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 CM6614 비록 뭐 양산은 못됐지만은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갑 소재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또 실질적으로 확보를 했고 또 용접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용접 기술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뭐 선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 용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이번에 조금님께서 그렇습니다. 탱크도 그렇고 자주포도 그렇고 모든 것은 뭐 성냥갑처럼 생겨서 그 뭐 용접하면 될 것 같지만 만들어 놓으면은 뒤틀립니다. 용접 구조물이라는 것은 열변형이라고 그러는데 열변형 열에 의해서 열을 가해서 만들어진 것은 식으면은 변형이 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봄, 여름, 가을 지나면서 태양열에 의해서도 변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떤 재질을 써서 변형을 막을 것이냐? 그러면은 변형이 오는 것을 아주 사전에 막는 방법은 없느냐? 용접할 때 변형을 막는 기술은 없느냐?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연구한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아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로 이름이 바꿔서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알라바마에, 전 세계에, 중국에 기아 자동차 공장 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술이 다 쫓아갔죠. 그 기술이 쫓아가지 아니하면은 거기서 자동차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아세아 자동차는 국가 조병창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 그런 걸 안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용 차량에 두 종류가 있었어요. J타입과 M타입이 있었는데 J타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미쓰비시에서 군용 차량을 만드는 것이 J타입입니다. J4분의 1, J601, J602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M561, M562. 그러니까 M5는 뭐냐면은 미국의 GM, 제너럴 모터스의 그래서 M입니다. 두 종류의 차를 한국군이 군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 원조로다가 4분의 1톤 지휘관 차서부터 탄약하고 포를 끌고 다니는 포차, 이게 전부 추럭이고 짐 싣고 다니는 덤프차, 그다음에 꼬라 박으면 끄집어내는 레카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류가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국산화를 아시아 자동차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서구, 즉 선진국의 자동차 기술은 아세아로 와가지고 거기서 현대, 기아, 삼성, 오늘의 뭐 쌍용, 일로 기술이 빠져나갔죠. 누구를 통해서? 인력을 통해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시아 자동차가 국가 조병창 역할을 할 만큼 어떤 그 기업 개인의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반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즈음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요, 이 KM900을 이제 만들게 됐고, 결국 이 경장갑차를 만드는 이런 개발 경험 이후에 이것이 한국 방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접근 방법은 어떤 접근을 해야 되고, 시험 평가는 어떻게 하고, 품질 보증은 어떻게 하고, 연구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서부터 파괴할 때, 도태할 때까지, 고철장으로 처리할 때까지 과연 누가 무슨 일을 해서, 개발은 누가 어떻게 해서 하고, 누가 이거를 고철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폐기시켜서 어떻게 처리한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장비가 탄생해서 없어질 때까지의 순기관리, 일생관리라고 그러면 되겠죠. 일생을. 그거를 이 KM9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만 해도 자동차 같은 거는 얼마든지 요구해라. 그건 뭐 얼마든지 만들어 주겠다. 장갑차?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시간과 돈만 다오. 이럴 정도로 무모한 배짱까지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 KM9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제가 72입니다. 그러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같은 것을 지금 뭐 글로 써서 뭘 하려니까 글도 안 써지고 보이지도 않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입이라고 이렇게 이런 데서 기록으로 남겨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뭐 개발하라고 부르기만 하면은 몸은 가는데 발이 안 가요. 머리도 안 쫓아가고. 죄송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 아주 생생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다음 이 시간에도 한국형 장갑차 개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